오늘 리뷰할 노트북은 HP 엘리트 드래곤플라이 G3입니다. HP의 최상위 비즈니스 노트북 라인업이죠. 하지만 전 이걸 비즈니스 노트북 관점에서 리뷰할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HP 비즈니스 노트북의 보안 기능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 다른 국내 협찬 리뷰가 몇 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드래곤플라이의 베이스 모델을 100% 제 돈 주고 구매했고, 경량형 울트라북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살만한 물건인지에만 초점을 맞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1000니트 슈업이라든지 5G 연결 지원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전부 빠져있고, 배터리도 6셀이 아니라 4셀 배터리로 작은 용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CPU는 i5-12356 엘더레이크 저전력이고, 다행히도 램은 16GB, SSD 용량은 512GB입니다.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델 XPS 13 플러스에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나서 팔아버리고 또 하나의 윈도우 울트라북을 리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메이저한 노트북 제조사들 중에서 HP는 최상위 라인업을 써본 적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HP 엘리트 드래곤플라이 G3를 보니까 무게도 가볍다고 하고 화면 비율도 3:2 비율에 엘더레이크 U 시리즈의 성능이랑 전력 효율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외 리뷰 찾아보니까 스피커 평가도 매우 좋았고 또 키보드와 터치패드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휴대용 노트북으로 쓰기에 좋을 것 같은데 싶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됐고요. 제 사용 패턴에서 5G는 그닥 쓸모가 없을 것 같고, 화면도 13인치대에서는 FHD급이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베이스 모델로 구매했습니다. 그럼 외관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노트북의 무게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해야겠습니다. 스펙표를 보면 이 노트북의 무게는 최소 0.95kg, 그리고 구성에 따라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고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제품의 무게를 재보니까 1020g 정도로 1kg 아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오차 범위로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리뷰나 실사용기 보면 이 노트북의 무게는 1kg이 아니라 거의 1.2kg에 가깝게 측정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리뷰용 유닛이나 고가형 모델에는 68W짜리 6셀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반면 이 베이스 모델은 45.6W짜리 4셀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터리 말고 디스플레이 차이나 무선랜 유무 등으로도 무게는 좀 달라지지만 배터리 용량 차이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근데 제가 구매한 거랑 동일한 모델이 다나와 스펙표에는 배터리가 68W라고 써있고 G마켓 상세 페이지에는 6셀 45.6W라고 나와 있는 등 지금 표기가 지멋대로 되어 있으니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배터리 용량이 작은 걸 감안하고 그냥 더 가벼운 제품을 주문한 건데, 잘 안 알아보고 막 주문하다간 원하지 않던 제품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디자인은 그냥 무난하게 예쁜 편입니다. 맥북의 미드나이트 블루 색상보다 조금 더 톤 다운된 짙은 푸른색 바디에 HP의 신형 로고가 박혀있고, 두께는 특별히 얇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얇고 가벼운 느낌입니다. 바디의 재질은 마그네슘 합금 재질이기 때문에 약간 그램 같은 플라스틱 느낌이 납니다만 금속 재질은 맞습니다. 밀스펙 인증 받았다고 하는데 전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건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자, 그러면 상판을 열어봐야 하는데요. 이게 당연히 한 손으로 오픈이 될 줄 알았는데 한 손 오픈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 한 손 오픈이 힌지 평가의 기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엄 노트북에 투인원 노트북이 아닌데 한 손 오픈이 안 되는 제품은 오랜만에 보네요. 게다가 힌지를 열 때 약간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힌지의 장기적 내구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썩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열어보면 글레어 디스플레이가 우리를 반기고 있죠. 해외에는 400니트 일반 LCD도 논글레어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다는데 한국에서는 고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2 화면비에 세로가 긴 구조 덕분에 터치패드도 널찍하고 키보드 위에 이게 통풍호가 아니라 스피커 그릴이거든요. 여튼 이런 부품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화면 위에 웹캠이 있는데 이 웹캠은 사진은 최대 500만화소, 동영상은 풀 HD를 촬영할 수 있는 고급 웹캠으로 윈도우 노트북에 달린 웹캠 중에서는 퀄리티가 제일 좋았습니다. 화상 회의를 자주 하는 경우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노트북의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 합판을 열어보면 먼저 배터리가 좀 휑하죠. 6셀이 아니라 4셀 배터리 옵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W랜 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슬롯이 비어있는데 여기 대응하는 부품을 사서 박으면 5G가 사용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진 않았지만요. 그 외에 쿨링 구조는
작은 쿨링팬 2개와 두꺼운 히트파이프 1개로 저전력 CPU 하나만 쿨링하는 것 정도는 충분해 보이는 구조입니다. 포트 구성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SD카드 리더 같은 건 없지만서도 이 노트북엔 충전이 가능한 썬더볼트 포트가 양쪽에 하나씩 달려 있어서 충전선 관리가 쉽고 USB 1개, HDMI 2.0 1개 등 요즘 프리미엄 노트북들에서 잘 보이지 않는 포트들도 남아있어 쓰기 편합니다. 켄싱턴 락은 전 안 쓰지만 또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고요.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좋은 편입니다만 키보드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노트북 키보드에서 우측 컨트롤 키가 있는 부분에 대신 지문인식 버튼이 있는 건데요. 이건 키처럼 생겼고 심지어 눌리기도 합니다만 그냥 지문인식을 하는 역할만 합니다. 근데 한국어 키보드에서 우측 컨트롤은 한자 변환키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노트북은 그 키가 없다 보니까 좌측 Alt키 안쪽으로 한자 키가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한자 변환을 위해서는 펑션키 플러스 Alt를 눌러야 하니까 불편합니다. 또 이 키보드를 보여드리면 방향키가 일자형이니까 불편하지 않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전 이런 배열이 너무 익숙해서 불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터치패드는 맥북이나 XPS처럼 포스터치 클릭을 적용한 게 아니라 보통 윈도우 노트북처럼 다이빙 보드 방식의 터치패드를 사용했습니다만 크기와 정확도, 클릭감 모두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우수한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3.5인치 3:2 비율의 LCD 글레어 패널을 사용했고 반사 방지 코팅 같은 건 일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많이 비칩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은 별로 특별할 건 없고 최대 밝기 374니트, sRGB 색 영역을 100% 만족하고 색 정확도는 델타 E 평균이 1 정도로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고해상도 OLED 옵션이나 최대 1000니트의 슈어뷰 디스플레이 옵션도 고를 수 있지만 OLED는 약간 오버스펙이라 생각했고 슈어뷰는 비활성화 하더라도 디스플레이의 시야각이 좀 좁다는 얘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 보면 적응색이라고 맥북의 트루톤 비슷하게 주변 환경에 맞춰 디스플레이 색온도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트루톤에 비해서 색온도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고 좀 과하게 색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전 평소에 끄고 씁니다. 디스플레이는 고해상도나 대화면은 아니지만 세로로 긴 화면이라 오피스 작업 등에 유리합니다. 스피커는 좋다는 평가를 미리 들었는데 실제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키보드 위쪽으로 2개의 상향식 스피커 그리고 아래쪽에 2개의 스피커가 더 있는 구성인데요. 이게 주관적으로 좋다는 것뿐 아니라 노트북 체크 사이트 스피커 측정치를 봐도 맥북 에어 M2 스피커랑 비교해서 음량과 베이스 응답이 객관적으로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에는 꽤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스피커에 의한 팜레스트의 진동이 심한 편입니다. 이 진동은 손에 전달돼서 거슬리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음역대에서 노트북의 떨림 때문에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 스피커는 윈도우 울트라북 중에서는 최고에 가깝습니다. 다음 성능을 볼 건데 여기서는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 HP 설정에 제조사가 만들어준 성능과 펜 설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전원 설정에서 전원 모드를 최고 성능으로 놓고 테스트했고 방해 온도는 25도였습니다. CPU 성능은 여기 달려있는 게 인텔 엘더레이크 U 시리즈이기 때문에 고성능 코어가 2개밖에 달려있지 않고 이 코어가 8개로 총 10개의 코어 12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시네벤치 R23 전력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만 잠깐 전력이 매우 높게 올라가고 금방 20W로 내려와서 10분간 계속 20W를 유지하게 되고 그때 유지 온도는 CPU 60W 후반 정도였습니다. 이때 시네벤치 점수는 싱글 1663점, 멀티 6389점이었는데 이 점수만 보면
엘더레이크 P 시리즈보다 멀티코어 점수가 꽤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타이거레이크보다는 훨씬 높지만요. 그런데 델 XPS의 i5-1240P CPU 점수, 이건 고성능 모드 기준인 거고 대략 20W가 살짝 넘는 전력을 유지하는 밸런스 모드에서는 점수가 싱글 1534, 멀티 6903점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고성능 코어가 2개 적은 i5-1235U의 20W에서의 점수와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벼운 울트라북이 사용하는 전력 레벨인 20W 기준에서는 엘더 U 시리즈가 P 시리즈에 비해서 전성비가 밀리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엘더레이크 P 달린 젠북 리뷰하면서 왜 제조사들이 저전력이어야 할 노트북에다가 자꾸 P 프로세서 넣는지 모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말대로입니다. 얇고 가벼운 노트북에 엘더레이크 CPU 넣을 거면 P 시리즈가 아니라 U 시리즈 넣는 게 맞아요. 긱벤치 점수는 싱글 1598, 멀티 5502점으로 싱글 점수는 다른 엘더레이크 노트북과 비슷하고 멀티 성능은 낮은데 이것도 전력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PC마크 총점은 4826점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인데요.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11분 13초가 나와서 그다지 빠른 결과는 아니었고 인텔 저전력 울트라북에 기대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프리미어 성능 테스트인 푸젯 벤치마크에서는 총점 480점으로 라이브 플레이백 스코어가 높아서 이 점수는 6800U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겠네요. 들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컷 편집하는 정도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성능은 아마 예상 가능한 그대로일 거라 대충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수없이 봐온 인텔 i5 아이리스 Xe 그래픽 성능 라인이고 i5-1240P보다는 좀 낮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 4329점,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는 1269점이고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60회 반복 테스트에서 최고, 최하, 최종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이 11세대에서 12세대 넘어올 때 내장 그래픽 업그레이드가 없었는데 다음 세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게임 성능도 몇 가지 게임에서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920x1280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플레이한 결과입니다. 문명 6의 프레임을 보면 엘더레이크 젠북의 풀 HD 해상도 성능보다 프레임과 AI 턴 시간 모두 조금 떨어지는 정도였고 원신, 중업, 비경 플레이 기준에서도 프레임은 엘더레이크 P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로란트를 최성업에서 훈련장 플레이했을 때도 40프레임 정도로 썩 좋은 프레임이 나오지 않았으며 당연히 배그는 플레이는 기대도 안 했고 발열 테스트용으로 실행시켜 본 건데 훈련장, 국민옵에서 평균 27프레임에 프레임 드랍도 심해서 플레이하긴 역시 어렵겠습니다. 게임 성능은 예상 그대로의 결과였습니다.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 중에서 하위권의 성능 정도죠. 발열, 소음, 전력도 확인해보면 배틀그라운드를 30분 정도 플레이한 상태에서 CPU 패키지 전력은 20W로 계속 유지되었고 CPU 센서 온도는 60도대 초중반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표면 온도는 키보드 덱의 중앙 부분 온도는 약 43도, 그리고 WASD 키 주변 온도는 30도대 후반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았고 합판의 온도도 가운데 핫스팟이 40도대 후반이고 CPU가 위치하고 있지 않는 주변으로 옮겨가면 온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델 XPS 13 플러스의 경우 고성능 모드에서 배그 플레이 시 합판의 가장 뜨거운 부분이 55도고 합판 전체가 50도에 육박하는 불판이 되어버렸던 걸 생각하면 얇고 가벼운 윈도우 울트라북에서는 딱 20W 정도 전력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팬 소음은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려놓고 측정했을 때 40대 후반 데시벨 정도로 시끄럽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이 노트북이 평상시에는 아주 정숙한 노트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싱크북 16이나 요슬백스처럼 라이젠을 쓴 노트북은 유튜브를 보는 것 정도로는 팬이 거의 돌지 않는 것에 반해 인텔이 달린 드래곤플라이는 저전력 CPU를 사용했음에도 종종 팬 소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CPU 차이 말고도 근본적인 노트북의 쿨링 설계 차이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인텔 울트라북은 아무리 저전력 노트북이라도 발열과 소음을 무시할 수 없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제가 45.6Wh의 작은 용량의 배터리가 달린 모델을 샀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저전력 프로세서니까 화면 밝기 100%, 음량 50%로 유튜브를 볼 때 한
5시간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4시간 10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고려하면 델 XPS보단 더 나은 결과지만 배터리 용량을 보정해도 6800HS가 달린 요슬팩스보다 배터리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화면 밝기나 해상도가 드래곤플라이가 더 좋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HP의 보안 소프트웨어인 HP 울프 세큐리티라든지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노트북에서 멀어지면 노트북을 잠궈버릴 수 있는 HP 프레센스 어웨어 기능 등 이런 건 안 다뤘죠. 비즈니스 노트북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건데 솔직히 개인적 용도로 구매해서 사용할 때는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쓸 거기 때문에 설명은 빼겠습니다. 다른 분들 리뷰 영상에 아마 설명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볍고 잘 만들어진 노트북이라는 측면에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쓰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생각이 뭐였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램 14 대신에 이걸 사서 이득 볼 게 뭐가 있지?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드래곤플라이 쪽이 스피커는 압도적으로 좋고 제가 그램의 키보드를 별로 안 좋아해서 키보드도 드래곤플라이가 낫긴 합니다만 비슷한 스펙으로 구성했을 때 그램이 더 비싼 것도 아니고 디스플레이도 그램이 논글레어라는 점에서 더 마음에 들고 배터리도 그램이 더 오래가고 무게도 그램이 더 가볍고 재질도 비슷하고 그램이 AS도 더 수월하고 성능도 그램은 엘더 P 시리즈를 사용했으니까 성능의 고점은 더 높을 거고요. 물론 HP 드래곤플라이는 비즈니스 노트북이랑 정체성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HP 자체의 보안 솔루션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슈업이나 5G 지원 옵션은 제가 선택을 안 했고 저한텐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노트북이 아니라 경량 휴대용 노트북을 고려하는 사람들한테 드래곤플라이는 추천 1옵션이 될 수가 없고 혹시 내장 스피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쪽도 확인해봐 하는 정도의 추천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이 노트북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3대2의 화면비, 좋은 키보드와 터치패드, 충분한 포트 구성, 뛰어난 스피커, 괜찮은 발열 구조 등을 가진 노트북이니까 제가 바라는 휴대용 노트북의 조건은 거의 다 갖췄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가 심한 글레어라는 점과 가벼운 무게를 원한다면 배터리를 3분의 2 토막을 내야 한다는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작은 휴대용 윈도우 노트북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혹시 5G 데이터 옵션을 원하는 분이나 구린 내장 스피커는 용납 못하는 분이라면 적극 추천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매 시에 배터리 용량이랑 무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확인하고 사세요. 다나와 스펙표에 써있는 배터리 용량이나 무게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품 상세 페이지에도 엉망진창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떡하나? 여튼 아시겠죠?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